자, 오늘 교재가 처음 나왔습니다. 교재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또 전년 대비 교재도 굉장히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책을 쓰고 또 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크기,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교재보다 비교하더라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지질, 종이의 질,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또 색깔, 공부하실 때 보면 뭐 눈이 부신다, 안 부신다, 뭐 이런 내용부터 글자의 크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는데, 감히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는 최고로 잘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도, 크기도, 또 관련되는 지문들도.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꼭 이 기본서가 여러분들 수험 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떤 뭐 요약집, 특강 자료, 뭐 어떤 뭐 36일 완성, 어떤 교재는 또 21일 완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뭐 21일 만에 완성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인데, 그 21일 완성 앞에는 3년 하고 이런 거는 생략 다 돼 있습니다. 3년 하고 21일 완성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교재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전체 교재를 비교해서라도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꼭 수험 생활의 건성으로 가득하시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교재가 출발합니다. 교재 18페이지 펴놓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중개사법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번 시험도 쳐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1월부터 첫 수업에 전부 첫 수업하는 초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수업이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단계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진행하는 시간, 1월, 2월이 출발했는데, 자, 18페이지 첫 내용이 우리 단원에서는 총칙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총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앞부분을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뭐 계약,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법에 탁 입문하면 첫 단원이 총칙으로 출발하고, 그 총칙이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시험 칠 때 민법은 거꾸로 푼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란 말은 민사특별법, 거꾸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 물권, 총칙을 제일 뒤에 푼대. 왜? 제일 어려운 걸 먼저 들고 있으면 사람이 기죽잖아, 지금, 그죠? 민법은 제일 뒤에 거부터 풉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총칙은 아주 편합니다. 오늘 총칙을 마무리할 건데, 1조, 이 중개사법의 목적을 총칙이라고 합니다.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 대상물, 이 세 파트고, 문제는 각 한 개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시험 출제 빈도도 높고 좋은 단원이 출발합니다. 자, 총칙 했고, 제가 방금 말로 했던 것이 그 총칙 제목 바로 밑에 체크 포인트 보십니까? 첫날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총칙은 법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 대상물로 구성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편인데, 다소 많은 학습량에 비해 문제의 비중은 적다. 6가지 용어는 모두 잘 출제되며,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출제합니다. 토지, 건축물을 한마디로 부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물건 중에서 이 2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학습 체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서 이제 본론이 오른쪽 19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1번 중간에 제목이 법령의 구성과 성격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체크 포인트에도 작년에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구성이나 성격은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시험하고는 관련 없지만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성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성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좀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뭐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러면 참 만만찮죠. 뭐 어떤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벗겨놓고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구성됐다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하니까 1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밑줄 딱 긋습니다. 밑에 51개 조문 이런 게 보이죠, 그죠? 그 숫자는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51 정도만 줄 긋고 내려가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 그럽니다. 거기도 줄 딱 끊어놓고 거기 보시면 뭐 이런 사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만 잡습니다. 넘어가면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돌았죠. 자, 다시 강조하지만 구성은 시험에는 관련 없다 그랬죠, 그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짚으셔야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 법률이 있습니다. 모두 51개 조문이 있다. 지금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르니까 이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듯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건축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법에서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뭐가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야 될 일은 없죠.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를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하고 같은 말이다를 못 알아들으면 수업을 못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어떠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뭐하고 같은 말이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하고 같은 말이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오니까 구성을 짚어놓고 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죠?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중개보수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 양쪽으로부터 수수료 얼마나 받아야 될까? 나름대로 궁금도 하시고 중요해야 되죠. 그런 중개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아파트를 소개하고 나면 중개보수를 쌍방에게 각각 받는데 받는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령에 가봐야 되죠. 가보니까 매매는 0.9%까지 임대는 0.8%까지 해서 각 시도 조례로 따져라. 이렇게 법에 그래 돼 있어.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0.9%, 0.8% 범위 내에서 받는 거예요. 자, 지금 했던 말을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 시험에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OX, O. 방금 국토교통부령이 있다고 그랬죠. 방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저 뒤에 문제는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OX, O.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국토교통부는 같은 말이니까 그 개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번은 국토교통부령, 한 번은 시행규칙 이러니까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러 들어오면 하염없이 쳐다봐야 됩니다. 원래 되겠나 이래서 걱정하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뭐가 차이 납니까? 이래 묻고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짚어놓고 가야 된다고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 자, 요 정도는 구성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보고 나니까 그럼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좀 전에도 감각을 살리려고 사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사람의 성격도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차분한 성격입니다. 또는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격이 있잖아. 그죠?
그래, 법에도 성격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20페이지 넘어왔습니까? 성격 하니까 1번 중개에 관해서는 뭐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격 기억하셔. 기본법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와 관련된 기본법 가로 열고 뭐 일반법적 성격이다. 그 기본법이나 일반법은 같은 말이에요. 2번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특별법 동그라미 딱 합니다. 성격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오면 큰 3번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법으로 다른 말로는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을 딱 긋고 자 오른쪽 갑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무슨 법?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나타났는데 성격이 모두 몇 가지? 네 가지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입니다. 5개 중에서 옳은 거 찾으시오, 틀린 거 찾으시오 이렇게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떤 내용을 쭉 정리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과 같이 떨어지는 것들은 문제 내기가 좋겠죠. 출제자가 쓸데없는 말 하나 딱 끌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을 칠 분들이니까 항상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 시험을 왜 공부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고상한 인격을 위해서 이러는데 굉장히 잘못 왔습니다. 이 자리는 고상한 인격 양성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합격을 하려고 왔습니까? 모든 초점을 합격으로 딱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또는 5개 이렇게 끌어지면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가 좋다. 이런 의식을 딱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격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 그랬는데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이 있답니까? 첫 번째 무슨 성격?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 기본법을 다른 말로는 일반법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적 성격인데 여러분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면서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중개의 기본이 되는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법의 성격이 뭐였죠?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자, 특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학창시절에도 반드시 듣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법과 법이 서로 충돌을 하면 뭐부터 따라간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어떤 내용이 중개사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 그러면 뭐부터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부터 따른다니까요. 왜? 중개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원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 가보면 민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뭐 억수로 고상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파는 걸 매매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5억에 팔아라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지. 5억에 팔아도 되고 6억에 팔아도 되고 4억에 팔아도 되죠. 또는 이 아파트를 저 사람한테만 팔아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라는 걸 알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본주의의 계약의 원칙은 뭐다?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가격의 자유, 모든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딱 출발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 딱 오면 거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공사는 이거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자, 민법은 보존하라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유라니까. 근데 민법에서는 모든 계약은 자유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중개사법에 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에 처하겠다. 이렇게 중개사법에 되어 있어요.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어떤 법과 법이 충돌하면 가장 중요한 이 법의 특별법으로서 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특별법의 성격이다.
세 번째 무슨 법이라고 돼 있죠? 사회법 돼 있는데 그 말은 곧 중간법이라 하는 말하고 같고 또 혼합법이다 라는 말에 줄을 쫙 끄셨죠. 이 사회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중개사법은. 근데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발전하니까 이를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법이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공법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이랍니다. 여러분 국가가 관리하는 법이 어떤 게 있죠? 헌법, 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제합니다. 여러분 뭐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징역을 개인이 징역을 보냅니까? 국가가 보냅니까? 국가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을 공법이라 그래. 국가가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을 사법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사법에 민법, 상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법 책을 들고 이 법은 무슨 성격인데 하면 중간법적 성격이다.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으니까 중간법이고 다른 말로는 뭐 혼합법의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법을 공법의 사법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회법으로 가져가는가 하면 중개를 할 때 개공사가 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손해를 입히는가 하면 길도 안 나는데 야 비싼 돈에 사라 내년에 길 나면 대박 터진다 이렇게 중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없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공적인 힘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중개를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우리 거짓된 언행하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도 하면서 어차피 중개사법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의 범위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회법적 성격이다. 다른 말로는 섞여 있으니까 중간법적 성격이다. 두 개가 섞여 있어서 혼합법적 성격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죠?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의 성격을 가져갑니다. 네 번째 이 법은 무슨 성격이었죠?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중요하다고.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국내법은 설명할 때마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그러고 있으면 날셉니다.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무슨 법? 국내법적 성격이다 정도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썩 중요하진 않지만 이 법을 출발하면서 알아야 될 기초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칠판 보시지 말고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법에 따라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따라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성을 보면서 이 법은 어떤 성격입니까? 1번 기본법적 성격이다. 중개를 할 때 기본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세 번째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니까 중간법, 혼합법,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다. 마지막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법적 성격. 이제 이렇게 서론을 한 발 디딘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21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의 제1조를 공부합니다. 비교적 중요합니다. 제1조 재정 목적 찾았습니까? 박스 법조문 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단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정하여 제고하여 하니까 전문성에도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렇게 가니까 중개업 동그라미 해봅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니까 육성의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국민경제까지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동그라미 한 개 모두 몇 개? 5개 찾아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5개 오지선다를 자꾸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부터 수업하시면서 시험 치는 날까지 어떤 과목이든 오지선다에 오늘 붙어야 되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물을 때는 5가지로 자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이게. 앞으로 꾸준히 훈련시킬 거예요. 그럼 문제를 딱 걸리면 거기서 걸게 돼 있다고. 자,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하게 됩니다. 육성을 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20회 시험 전까지는 2년에 한 번꼴로 나왔습니다. 20회 시험에 2년에 한 번꼴로 나왔다. 그럼 몇 번 나왔다? 10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회 시험 전까지는 이게 10번 나왔다 이 말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는 게 이제 20회 시험 이후로는 이제 떠듬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31회 시험이잖아. 그죠? 그럼 1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올 때가 돼 간다라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된다고. 어떤 단원을 이게 목적입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원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고 적은 거죠. 그래서 1조는 딱 잡고 가셔야 되고, 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1조 목적은 그래도 이 법을 배웠으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문제를 건드릴 때 10번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공사의 전문성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여러분들은 중개 업무를 하고 들어오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 못 찾아냅니다,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 다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이라 했으니까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 하면 여러분들은 뭐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지금 한 10번 정도 출제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를 교재는 밑에 적어 놨어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출제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틀린 것들이니까 지문을 적어 놓고 다음 중 목적으로서 틀리는 걸 찾으시오 할 때 답으로 돌았던 게 1번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이런 말 들어오면 X입니다. 이거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도 제고돼야 안 되겠어요, 사실은. 근데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죠?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규율하고 이래 온다고요. 그러면 대충 공부한 사람은 못 찾아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육성하라 그랬지, 지도한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걸면은 걸린다고. 여러분들은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면서 개사하면서. 마지막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건 무조건 X입니다. 이게 전부 답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국민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국민의 재산권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교재가 적어 놨다고요. 그 밑에 받아쓰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밑에다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것도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해놓고는 옆에다가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되는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 하면 가격을 잡아야 되고 뭐 투기를 억제해야 되고 라는 말이 얼마나 귀에 열심히 듣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듣지만 목적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등등이 답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답으로 들어왔던 걸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느낌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일 쪽 목적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하겠죠.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면 마지막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1조 목적 잘 잡으시고, 특히 그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게 우리 중개사법의 목적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과목이 매일 다르게 공부하시잖아. 그죠?
그 다른 과목들 중에 목적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최종 목적이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라도 오늘 여러분한테 꼭 심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 하면 꼭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원래 10월 31일 예정이잖아. 그죠? 한 달 뒤에 10월 28일쯤 되면 합격자 발표 납니다. 합격자 발표된 날로부터 한 달 내로 자격증을 교부하니까 올 12월 달 되면 여러분 벌써 자격증을 손에 쥐는 분이 나옵니다. 그럼 원래 합격해서 자격증 손에 딱 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빠르면 올해 말에 벌써 여러분 사무실을 오픈하는 사람도 생겨요. 사무실 오픈하면 우리는 이제 개공사로서 사장님이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을 탁 오픈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무실 탁 오픈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했다고 치고 사무실 딱 오픈하면 어떤 분은 이래요. 사무실 오픈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하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청소도 하겠지. 또 생각을 보지. 또 어떤 분은 뭐 고객을 많이 모집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 고객도 많이 모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딱 오픈하면 제일 먼저 개업식부터 합니다. 개업식. 왜 그런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업을 하는 걸 알려야 되는 판에 내 친구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알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오픈해서 내 개업을 한다라고 친한 친구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 친구가 꽃다발도 하나 사올 거고 맥주도 한 병 사오고 이럽니다. 야, 공부한다고 고생하더니만 드디어 사장이 되었구나. 개업을 축하한다 해놓고 그 친구가 뜬금없이 근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배운 대로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 네, 개업 인사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친구가 있어요. 야,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래 대답하시라고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무슨 생각할까요?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공부하러 보따리 들고 막 다니더니만 드디어 맛이 갔다 이러면서 야, 정신 차리고 다시 묻는다.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고 두 번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배운 대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래야 돼요. 친구가 신경이 나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세 번째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그때도 국민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119에 실려갑니다. 그날 개업 못하고. 세 번째 물으면 돈 벌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개업 인사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꼭 원래 합격하시거든.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하거든 친구 보고 야, 최종 목적이 뭔데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심어놨습니다. 최종 목적 하나는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거를 9월달 마지막 모의고사 치는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못 찾아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전달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 최종 목적 하나는 심어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조 목적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용어의 정의. 사실 우리 중개사법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본론. 22페이지 상단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는 모두 6개를 제시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시험도 나오니까 중요하지만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익히셔야 되고 오늘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데 용어라는 것은 내가 피상적으로 그냥 막연히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판판이 시험에서 날아갑니다.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의라는 말이 뭐죠? A는 B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정해놓은 걸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답을 달고 있으면 판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제일 상단 3 용어의 정의라는 제목 보이시죠? 그 옆에다가 크게 암기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빨간 글씨로. 그래서 이 단어만 넘어가면 아 이건 내 암기되어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암기라고 크게 적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학습은 암기 위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 위주로 해야 될까요?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했는데 암기 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리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변형을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해결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무슨 위주? 이해 위주로 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만 오면 암기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똑똑한 단어입니까? 암기 안 하면 꽝입니다. 꽝.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으면 절대로 점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도 못 따라갑니다. 오늘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이 용어의 종류 중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용어는 암기해야 된다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 용어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이 법에서 제일 상단 보고 있죠.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번 중개라 하면 이렇게 출발하죠. 중개의 줄 한번 딱 꺼봐요.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줄 긋고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에 밑줄 긋습니다. 4.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줄 딱 꺼놓고 이 개업 공인사가 말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 공인사 밑줄 그리고 또 말이 기니까 소공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소공사. 마지막 6번째 중개보조원도 밑줄을 딱 긋습니다. 딱 긋고 나니까 모두 암기해야 될 거 몇 개? 6개라는 걸 지금 전달했습니다.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죠? 여러분 이제 아직 민법을 안 들으셨죠?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민법을 수업하게 되는데 민법을 공부하면 그죠? 첫 번째 민법을 수업 딱 듣고 나면 소감이 1번 재미있달까요? 2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달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이 그죠? 민법을 딱 듣고 나니까 재미있네, 알아듣겠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민법은 누구라도 와서 재미있네, 알아듣겠네 이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은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시는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에 한 요만큼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민법의 친족법, 재산법 이런 건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요. 뭐 사촌이네 팔촌이 어떻게 되고 뭐 상속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이런 그 많은 내용들을 정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 요만큼 배우는 거예요. 요만큼 배우는 것도 양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면 민법은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 박사도 자기가 공부했는 부분이나 잘할까? 민법 전체를 놓고 재미있다, 쉽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 그만큼 어려운 게 민법인데 그럼 민법이 왜 어려울까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개에 관련되는 부동산 용어만 150개를 배웁니다. 민법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차이가 다 다릅니다. 선의, 뭐 악의, 지인이, 비지인이, 추정한다, 간주한다, 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이란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 저게 무슨 말인지 그죠? 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졌단다. 그러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계약이 깨졌대. 민법은 어디에도 계약이 깨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계약이 무효되었다, 해지되었다, 취소되었다. 깨지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익히는데 대략 시간이 두서너 달은 가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 들으실 때는 아니 죽었다 이러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용어가 자그마치 몇 개쯤 있다 150개 정도를 익히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용어를 몇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6개. 이 과목이 얼마나 효자 과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6개만 알면 무조건 시험은 돌아가면서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6개를 알아야 이 수업을 따라가는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글자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 옆에 딱 적어 놓고 이제 지금 하루아침에 다 암기 안 되겠죠. 시험 치는 날까지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거기 암기 적어 놨으니까 나는 지금 6개 중에 몇 개가 암기돼 있지? 이래서 스스로 체크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이 10월 달인데 9월 달쯤 됐으면 한 달 전이잖아. 그죠? 6개 중에 암기가 거의 안 돼 있다. 그럼 내년에 시험 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돼요. 100% 출제되는 것도 모르고 그 시험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글자 그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용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가 중개지만 두 번째 거부터 먼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 여기 29페이지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자, 용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90%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다수. 그 다음에 조금 세련된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공인중개사란다. 요 정도로 대답하는 사람 등등 있는데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뭐냐 하면 3번의 1의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랍니다. 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랬습니다. 취득을 한 자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건데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1차 시험에 합격한 분이 계십니다. 합격한 사람은 2차만 치면 되니까. 그럼 그 사람 1차에 합격했다고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 등등등 너무너무 틀리게 많이 나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자격을 취득한 자가 모두 세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세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구분 못하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밑에 공인중개사의 종류별, 종별 찾았습니까? 줄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세 종류가 있으니까 1번 공인중개사가 있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대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공인중개사가 모두 몇 종류? 세 종류. 1. 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 3번에도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됩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적다시피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사람의 공인중개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분하며 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누구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이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느낌 딱 가져봐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말로는 이거를 직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소속 공인사 자격증 걸어놓고 영업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자잖아. 그죠? 개업을 한 자를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 우리는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서 역시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법에 거래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 다르다. 이거를 기억 못하면 앞으로 문제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이런 건 출제됐겠죠. 필기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증이 정지되었대요.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위반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겠죠.
그때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 이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말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뭐를 위반해서 자격이 정지되었대. 그럼 이 공인중개사가 누구냐고? 답은 2번만 이야기해요. 2번만.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일을 안 하니까 정지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 사람 해당 사항 없다고요. 3번 개업공인사는 정지될 일이 있으면 취소돼 버려요. 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럼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를 스스로 알아야 돼. 그죠? 시험 지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해서 자격 정지되었다. 이렇게 적어주면 편안하게 내준 거고,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벌써 알고 있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면 세 사람 딱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했대요. 위반해서 그 자격증이 취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면허 정지라는 말도 있고 면허 취소라는 말도 있잖아. 그죠? 이거 좀 더 심하게 위반했겠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답은 1, 2, 3번 모두를 다 이야기해요. 1번 공인사는 자격증이 장롱에서 있는 사람이죠. 장롱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돈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취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지. 당연히 1번도 위반하면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2번 말할 것도 없이 자격증 양도대여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취소시킵니다. 개공사가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면 100% 취소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는 세 사람을 다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모두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음을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죠? 지금부터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자기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하나 암기합시다.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그죠? 근데 이 세 종류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 그죠?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시험이 몇 회 시험이 끝났죠? 1회 시험으로부터 30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31회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에요. 그러면 작년 30회 때 합격한 자가 나왔겠죠? 그죠? 대략 몇 명? 잘 모르시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그죠? 대략 한 26,000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 숫자가 많다, 작다? 많다. 비교적 이번 30회 시험에는 합격자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면 29회 시험에도 합격자 나왔겠죠? 15,000 몇 명 나와요. 28회 때도 나오겠죠? 그럼 1회 때부터 30대까지 합격자 수가 교재 재혈합해 보면 1회 시험부터 합격자가 대충 몇 명이다라는 게 보여요. 그 뭐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대략 40만 명쯤 돼요. 대략.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 몇 명? 한 40만 명쯤 돼요. 자, 거기서 자격증을 가지고 직원으로 가 있는 사람이 10만 명쯤 돼요. 10만 명. 시험하고 관계없이 종류를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얼마? 한 12만 명쯤 돼요. 12만 명. 자, 그러면 대략 한 40만 명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10만 명은 직원으로 가 있고 10만 명은 사장님으로 가 있고, 그럼 남은 게 얼마? 한 20만 남았겠지.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대충 스토리가 고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 있는 자가 많죠, 지금.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 해볼까요? 의사 자격증도 매년 합격자가 나오겠죠. 의사 자격증. 그 매년 나오면 그 자격증이 장롱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시 변호사도 해마다 몇 명이 나오겠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나오면 변호사 자격증을 장롱에 둔 사람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죠? 그 귀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장롱에 넣어 놓으려고 시험 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거의 없겠죠. 그럼 거기에 비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장롱에 있는 비율이 높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장롱에 있는 걸 줄여야 되겠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죠? 그 다음에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2년에 한 번 꼴로 치자. 이런 소리 한다고. 그 다음에 지금 객관식 평가로 하는 걸 앞으로 주관식 시험 치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뭐 다 그 말들의 결론이 뭐다? 합격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시험은 어렵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까요? 몰라. 넣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어렵게 탁 내버리면 여러분들은 불리해지잖아. 그죠? 그럼 왜 평소에는 쉽게 내다가 우리 시험 칠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이런 불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험 내용을 바꾸려면 2년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요. 작년에 이제 내후년부터는 뭐 주관식 평가를 하겠습니다. 상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재작년에 할 때 올해 시험에 그런 규정이 발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은 무난히 가는 거예요. 거의 막 100% 무난히 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면 장롱 속에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왕 나오신 거 원래 이제 1월 첫 수업이잖아. 그죠? 열심히 하셔서 꼭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공부가 어려우니까 뭐 공부하다가 보면 팔자고 원치겠나 이러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뭐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면서 탈락을 해요. 탈락해가지고 영 안 오면 되는데 한 2달 하다가 탈락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몇 년을 한다고. 그렇게 몇 년을 거죠. 이왕 원래 첫날 첫 수업이니까 꼭 원래는 내가 욕심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중요한데 일단 세 번째 공인중개사부터 먼저 공부했습니다. 뭐를 전달하려고?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암기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러면 다 틀리는 표현이다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자.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용어부터 공부하셨다면 22페이지 용어의 정의 밑에 내려오면 1번 중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차피 1번에 걸어서 하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1번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